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 휴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은 주식시장이 폭락한 날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휴가지에서 상황을 보고받았고 24시간 모니터링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에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잇따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가 불법적으로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차 오전 조사에 불참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고 오후가 되어서야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 정도를 아셔야지. 아니 간부들께서는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직무대행 되시고 처음 이제 국무회의를 가시는 거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문제가 있는 법률안이 수기 과정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서 미래 우리 경제 산업이 참 걱정이 돼서 꼭 뵙고 싶습니다. 해군 티셔츠를 입고 시장을 둘러본 대통령. 어젯밤에는 군 시설에서 1박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은 휴가 때에도 민생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야당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요, 대통령님만 안녕하시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제 오늘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대통령 휴가 영상이 배포된 걸 두고도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하지 그랬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대통령 휴가 일정이 시작이 됐고 어제 일정은 공개가 됐고 오늘 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면 좀 기운이 난다고 하는데 저 사진 표정만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첫날이었고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날 일정이요. 먼저 김유정 의원. 취임하고 세 번째 지금 대통령의 휴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하셔놓고 저 해군 티셔츠는 왜 입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휴가 때는 2022년에는 관저 입주 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초동 자택에서 머무를 때인데 대학로 가서 연극도 보시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해마다 휴가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싱해 버렸잖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알다시피 잼버리 사태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후에 밝혀졌던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휴가 첫날에 국방장관하고 개인 전화로 통화했던 세 차례 통화했던 그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해군기지 가서 또 그 머물렀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는 또 이제 저 통영의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저기는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환영 인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증시 폭락이 있었고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 생각에 우크라이나 그 방문할 때도 그때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잖아요. 폭우로 침수가 있었고 굉장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내가 당장 서울로 간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를 남겨가지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휴가 포기하고 빨리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당장 서울로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아마 매해 휴가가 굉장히 마음은 편치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휴가 마치고 나서는 전국 구상 아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제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말에 끝나고 이재명 2기가 아마 출범하는 건 거의 100%일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만나서 이 얽힌 전국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의 휴가 구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대통령이 사실 휴가를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전 국민들에게 휴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평화로운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 제가 그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국내 여행을 좀 그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여행지 몇 군데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울산에 그 저 심리 대숲이라 해서 그 대나무 숲길을 걷는 그리고 대왕암도 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평소에 잘 하지 못하던 민생 현장을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그런 민생을 돌보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대통령의 휴가를 비판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이 증권시장의 상당한 좀 심각한 정도의 그 폭락과 폭등이 있었죠. 지금은 안정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뭐 그 휴가를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증시 대폭락은 사실 과거에 4년 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정도였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 그 엔화의 그 가치 절하와 일본이 거의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저 펀드 운영자들이 일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격히 그 평가 절상이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빨리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팔아서 갚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고 예. 그리고 또 뭐 중동 전쟁 위협 또는 미국에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일본 엔화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본 그 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실업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건수만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건수만 있으면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휴가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 민주당도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나 저런 이야기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성을 되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입장도 마저 한번 들어보죠. 대통령이 휴가를 다시 이제 반납하면서까지 돌아올 사안은 아니었다. 그리고 충분히 휴가지에서도 관리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5년 내내 근무하면서 해년마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정상적인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휴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수 진작도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무게, 대통령직에 대한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대통령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저 상황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 휴가를 갔어도 대통령의 무게를 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휴가를 갔냐 안 갔냐 휴가가 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대폭락이 되고 증시에 253조가 증발하고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이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의 저렇게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진중하고 무거운 대통령직의 무거운 모습을 어제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만 한가로이 보이는 겁니다. 어제 행사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요. 저런 행사는 사전에 상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예정을 했다 하더라도 증시 폭락 사태가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늦게 저의 일정은 취소하고 내부적으로 취소하고 긴급 보고를 받거나 긴급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면 어느 국민이 야박하게 거의 휴가 한번 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저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은 정말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사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증시가 크게 폭락했는가? 그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부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더 과도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실기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는 약 8.8%가 떨어지고 코스닥 시장은 11%가 넘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주가 폭락이 2020년 초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폭락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08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졌었는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가 보였어요. 근데 예. 어제 폭락은 뭐 NK 트레이드도 얘기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얘기합니다만 뚜렷한 원인은 못 찾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과했어요. 낙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퀀트 투자라고 해서 프로그램 돼 있던 거로 돌리는 거상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낙폭을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뚜렷한 원인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뭐 할 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또 절반 정도는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대통령이 무슨 관리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내려서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개입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제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에서 긴급하게 복귀했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다만 평소에 일을 잘하면 휴가 가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성과를 평소에 좀 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의견이 반반 갈려가지고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 결국 8.15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느냐의 궁금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구상을 마치고 나면 8.15 특사가 있을 텐데 사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사면은 했었고 그러면 복권을 해줄 것이냐의 궁금증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지금 네. 법무부가 8일에 심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거론되고 있어요? 글쎄 원래 2022년에 사면이 될 때 왜 복권은 안 시켜줬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권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과연 왜 사면만 5개월 잔여 형기를 남겨두고 미리 또 본인이 이제 자기 원하지 않는다. 네. 그 만기 채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개월 당겨서 사면해주면서도 복권은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뭐 얘기는 8.15 특사 얘기가 나오니까 왕왕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명확하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 지난번에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권 내 어떤 뭐 후보군들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김경수 전 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번 대선 출마는 막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이 그 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이런 마당인데 누구는 사면 복권이 되고 이 지점에서 정치인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뭐 비단 이번이 아니라도 뭐 다음 내년에라도 뭐 복권이 된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선거도 남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8.15 특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복권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나 좀 기준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마냥 뭐 국민 통합인데 왜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가 안 들어갔는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이렇게 이제 8.15 특사 대상자를 정할 때 야당의 의견도 듣고 여당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이제 법무부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뭐 듣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죠. 예. 그뿐만이 아니고 저도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8.15 사면을 하게 됐는데 한 2달 전부터 당시 야당이든 민주당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야당 그 지도부에 있는 분께서 만나자고 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네. 당시 이제 국회 지도부에 계신 분도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뭐 좀 설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견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큰 절차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시 그런 이야기나 요구 사항을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 첫째 하나는 왜 이 뉴스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수석을 동렬해 놓고 조윤선은 사면해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경수는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네. 같은 사안인지 다른 사안인지 또는 그걸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그것을 왜 비교를 하는 것인지조차도.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를 국민의 여론, 국민의 민심 또는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 기본인데 그 본 바탕, 즉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계장치를 집어넣어서 여론을 왜곡하고 그런 그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유린했다 이런 네. 그 평가를 받는 사안이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었죠. 선거법 중에서도 이것은 좀 다른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또 이분은 경찰 수사나 이런 쪽에서 빠져나갔다가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다시 복귀시키는 데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윤선 전 수석이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왜 이렇게 끌어넣어서 마치 이 형평에 위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그 자체에 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사면한 것은 그 나름대로 신체의 자유를 좀 완화해 준 것이고 복권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취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그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또는 민주당의 각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 주장이 한결같으냐의 문제도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들은 바는 많지만 그것이 제가 검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린 적도 없지만 어쨌든 복잡한 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관해서 여당을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복권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권 인사들도 네. 막상 자신의 속내를 들이낼 때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미심장한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시각이 궁금한데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복권 대상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왜 복권이 안 되는지 설명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김유정 의원은 짚어주셨는데 동의하세요? 보통 포함이 안 된 사람을 왜 포함 안 시켰는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포함된 사람을 어떠한 취지에서 뭐 통상 경제인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심쓰라는 취지로 했다.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슨 화합이나 뭐 이런 취지로 했다라고 된 사람들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지 네. 왜 누가 빠졌는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금은 후보죠. 근데 이른바 워낙 일극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른바 경쟁자로서 아니면 구심점을 잃은 친문 친노 세력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복권을 한다 그러면 이번 8.15 사면 복권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8.15 특사로 이제 복권이 되고 나면 3일 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또 당대표로 선출이 될 거잖아요. 왠지 민주당 내에서도 묻히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복권 자체가.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를 두고 복권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빨라야 올해 연말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말쯤이요. 물론 꼭 그런 목적으로 복권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면 이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공학적 분석을 하자면 연말
성탄절 특사쯤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이 말씀이네요. 자, 당사자인 김 전 지사가 최근 그러니까 5월쯤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왔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요.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재관 의원님, 우리 정치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이든 뭐 연말이든 복권이 된다면 다시 정치권으로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죠?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에 대해서는 다 정치 행위로 다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 지금 떠나 있지만 잠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어떠한 역할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나 나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정치를 이제 그만하기보다는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겠죠. 예. 그러나 지금 좀 짚어야 될 지점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채국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지금 김경수 부분이요?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돼서 이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번이 사면 복권을 하면 5번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역대 정부에 비해서 사면 복권의 횟수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간에 비해서요. 전임 정부 때는 3번, 5번 정도 5년 내내 했는데 지금은 2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5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면 복권을 소위 말해서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 통합, 국민 화합입니다. 그 화합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만 그 화합이 그 잣대가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정적에 이르는 사람에게도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함께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완전히 다른 잣대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돼서 전 김 지사의 복권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이전에 지금 남용되고 있는 사면 복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김재현 의원 1분 내로 반론하시죠. 이 사면 복권을 국민 통합이다 이런 목적이 국민 통합이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사면 복권을 하고 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분을 사면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좀 보정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든가 또는 이 사면을 통해서 이 사법부의 그 판단에 대해서 조금 그 국민적인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김경수 지사를 정치권에 내보내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사면 복권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활동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용남 의원이 빠르면 연말쯤 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긴 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 앞두고서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오면 민주당의 대선 구도가 많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복권되고 이후에 정치 행보를 만약에 복권된다면 그리고 또 이후에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구도가. 그거는 이제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굉장히 공고해진 그런 당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소위 친문 세력들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런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구심점으로 할 만한 그런 역량과 정치력을 당장에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일단은 실형받았기 때문에 당적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그 활로를 어떤 식으로 모색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이어서 당장에 뭐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 관련해서는 측근들이나 뭐 김태호 차장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곧바로 사면시켜주고 이러면서 남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다시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지도부 인선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여러 역할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심도 63% 그리고 민심도 63%의 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네.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배경에는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너희들 변화와 개혁을 해라. 바꿔야 된다.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 저는 그것은 국민 눈높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두 가지 기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들여와서 우리 국민의힘이 탈퇴 환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 체제에 부여된 요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배에 탑승한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룩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변화의 적임자로 김종혁 최고위원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을 거고요. 네, 뭐 그거는 제가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까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선거 과정에서도 주장해 오셨던 것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기초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는 탕평보다는 친정 체제 구축에 너무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당내에서. 예, 그렇죠. 언제든지 인사를 하고 나면요, 우리도 기자하면서 계속 기사 쓰지만, 예를 들면 탕평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계속 쓰면 거기는 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게 뭐냐 도대체. 변화가 안 보인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바꾸게 되면 이거는 뭐냐. 탕평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그 비판이 있게 마련이어서 사실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대한 어떤 비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만약에 한동훈 호가 그 국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어서 당원들의 그런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국민의힘을 바꿔낸다면 그러면 정말 성공적인 인사를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거 봐, 인사 잘못한 거지,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네. 정책의장 교체 여부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난항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됐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몰려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유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뭐 그냥 뭐 특별한 사람 없으면 그냥 갑시다라는 분위기가 그 내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정책위 의장은 임기가 1년인데 3개월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해야 된다. 예. 유임돼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막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 여론 조성이 된다는 건 당내 여론이죠.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무슨 뭐 기자들을 만나서 저 사람은 유임시켜야 돼라고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유임으로 가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여론을 앞장서서 조성을 하지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게 5대4라는 그 전체 9명의 지도부 중에서 5대4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른바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 친한 대 비한 이 구도에서 비한을 꼭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예. 두 번째는 언론이 그렇게 계속 보도하니까 만약에 못 바꾸게 되면은 봐라. 한동훈 대표는 대표가 됐지만 결국 용산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자기 뜻대로 못했다. 정책위 의장도 하나 못 바꾸는데 무슨 뭘 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비난을 당장 야당과 그다음에 언론에서 해올 거는 뭐 너무나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수가 없어진 거, 외통수가 돼버린 거죠. 마치 이것이 무슨 대결 구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났을 경우에 그 처음부터 어떤 개혁이라든가 변화의 동력이 상실되거나 상당히 타격을 입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네. 또 이것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은 반발이라든가 당내 갈등이 심화될 그런 그러네요. 고민 그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당대표로서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려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그 교체 과정에서 친윤계에서의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신 언론 인터뷰가 바로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친윤계 언론 플레이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윤계에서 실상이 없는 그야말로 플레이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시고 1시간 반 동안 만났을 때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통령께서 거의 정권을 부여하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때도 인사는 당대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저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한 일주일 이상 그게 논란이 되어 왔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함께 만났을 때는 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니까 이게 대통령의 진짜 뜻이었는지 네.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 그 정책위 의장까지 바꾸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지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휴가 첫 행선지가 하필 경남 통영이거든요. 그렇죠.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지역구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의도된 행선지고 그런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이건 과한 해석이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통영은 좋은 곳이니까 아름다운 뭐 도시잖아요. 누구나 다 여행지로 누구든지 가죠. 여행으로 누구든지 휴가 가고 싶은 곳이고 정진식 우리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역구에서 네. 그 당선이 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거기 가게 된 게 미리 예정이 돼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 한참 전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 의장이 바뀐 거는 불과 며칠밖에 지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행선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네. 뭐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원래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만약에 그냥 유임이 됐으면 뭐 축하하러 가는 자리가 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네. 자, 최근 인터뷰에서 윤한 관계에 대해서 선후배 관계가 이제 아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공적 관계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한 20년 동안 같이 일해 왔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었던 것처럼 너무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영부인과의 관계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한 것,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도 또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이 뭘까? 저도 출마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국민들은 더 이상 당정 관계가 그렇게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일방적인 지시가처럼 보여지고, 네. 그리고 당에서는 그냥 절절절 매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판, 지적, 그리고 심판이 이번 총선의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든지 그 이전에 맺어왔던 인간관계, 오 앵커하고 저하고도 맺어온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적인 관계를 앞세울 수는 없어요. 네. 그 공적 관계가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훼손되면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 당신들이 무슨 선후배이든지 대학교 선후배이든지 같은 고향 출신이든지 아니면 무슨 검찰이나 기자를 같이 했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살아온 삶이니까 알겠는데, 그러나 공적인 관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관계는 공적으로 규정돼야 되지, 왜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가지 않을 자리에다가 자기 친소 관계에서 사람을 보낸다든가, 네. 아니면은 내가 수십 년 선배였기 때문에 넌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관계잖아요. 적어도 공적 관계에 있어서는 사적인 술자리라든가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죠. 적어도 국정의 운영이라는 국가의 대세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오히려 갈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는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예를 들면 갈등이 없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인데 어떻게 이게 민주당 뭐 어버이 무슨 아버지 민주당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모두가 다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도 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정 관계가 오히려 건강한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건강한 갈등을 풀어 헤쳐 나가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건강한 긴장 관계. 네. 과거에 이제 신한국당 시절에 보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총재 간의 그런 긴장 관계는 있었잖아요.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윤한 관계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나 한 대표와 우리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한 배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서로 트러블이 있다고, 서로 싸움이 있다고 그 배에다 구멍을 뚫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에 구멍을 뚫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기 말까지도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임기 말에는 서로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 저 방향을 서로 상의해서 가다가 일정 시점에서는 좀 물러나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좀 자리를 이렇게 비켜놔주면서 상대방이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당정 관계라면 대통령과 함께 협조해 가다가 또 일정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자기 후임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기에 뽑힌 사람을 이렇게 좀 키워주고 그다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다. 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만년 유기하던 한준호를 우리 호남에서 3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광주에서 한준호 이 3위 지켜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 장악을 막아서 싸울 수 있는 선봉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호남의 정신, 광주의 정신을 제가 이어받아 그 선봉에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단도직입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JTBC에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재선을 하실 동안 네네. 인터뷰를 한 번도 못했네요. 앞으로는 좀 자주 나와주세요. 화면 출연을 좀 스스로 좀 자중하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아, 왜 그러시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출연을 해서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 뭐 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전북 경선에서 득표율 1위 네네.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에서 6위에서 3위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네네. 전북의 아들이어서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실은 1위를 제외하고 나면은 2, 3위권에서 6, 7위까지가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2, 3%포인트 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유리한 지역에서 순위가 쉽게 뒤바뀌죠. 그런 측면에서 고향에 내려갔을 때 네. 아무래도 지역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3위는 수도권에서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세요? 그렇게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를 지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네. 전북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이재명 전 대표 지금 후보와 네네. 좀 나란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강조하거나 보여줬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은 여러 시각에서 연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특별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특장점이 될 것까지는 아니다. 네네. 예. 지금 후보들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 외치고 네네. 있는데 당원 투표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예. 사실 그게 사실화되는데 실은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투표상으로는 광주에서는 한 7.1%포인트 정도 높고요. 7.1%포인트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남에서 한 6%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가 전체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ARS까지 포함했을 때는 대략 한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반영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순 비교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도권까지 마치고 ARS까지 합산을 하면 그렇죠. 35% 정도는 나올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 네, 오히려 그렇게. 더 넘을 수도 있고. 네네. 예. 김두관 후보가 좀 거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회 비유하는 네. 일까지 있었는데 이거 사과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을 하고 실제 당원상으로도 저희가 당원들의 모임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표현을 했을 때 상처를 받은 이제 그 대상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이건 비유에 불과하고 내가 네네. 진짜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당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네. 그 말하고자 했던 바는 동의를 하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당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보다 당의 다양성은 지금의 대선 지금 이제 대표죠. 당대표 후보들의
그 경쟁에 있어서 서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예.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다양성을 담아서 저희 캐파를 좀 늘려가는 방법인데 지금은 86%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용성을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성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보단 오히려 포용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다양성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당원들과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민주당이 일극이다. 네. 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도 이 자리에서 토론회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있었는데 이 토론회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일극을 인정했다기보다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부분을 인정하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일극으로 바라보기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조금 더 포용성을 넓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봐주시는 게 훨씬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뭐 일극이란 표현은 뭐 부정적인 뭐 의미도 내포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뭉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두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포용성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당이 화합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안에는 지금 김두관 의원님도 계시고 또 같이 뛰고 있는 김재환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대위 체제지만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꾸린 네네. 그 지도부 체제보다는 더 포용성에 방점을 둔다. 네네. 라고 보면 됩니까? 그럼요. 지난 지도부 체제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총선 승리였습니다. 네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은 의석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2기 체제에 들어왔을 때 목표는 지방선거를 이기고 대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중도 확장, 포용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비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 대행 체제죠. 네네. 정확히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개인적인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대통령이 권한이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사견을 섞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22년도 12월에 김경수 지사를 사면 복권할 때 사실 복권 없는 사면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적 의도를 좀 가졌다고 봅니다. 야당의 분열 이런 정치적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화합의 측면에 있어야지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 친명계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친명계가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떠세요? 되게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 일부 친명계 또는 뭐. 근데 사실 뭐 누구로 특정돼 있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으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네네. 네. 한준호 의원은 아니다. 뭐 그렇게 답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복권 문제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엔 대통령의 권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화합의 메시지로 읽혀야 되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사면 복권 문제 자체가 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에서 함부로 또는 지금 최고위에 출마 있는 입장에서 함부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MBC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피켓 시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1인 시위죠. 1인 예. 시위를 진행을 했었고 1인 시위는 뭐 이제 현재 집시법상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사안이라 합법적인 내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었고 예. 1인 시위를 진행을 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상의 최정점에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던 MBC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네, MBC를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제가 2008년 MBC 노동조합 집행부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방송에서 퇴출이 돼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 MBC의 이사로 재직을 했던, 또 본부장으로 재직을 했던 이준숙, 김재철, 이 사람들이 구성원들을 전체 자기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타부서로 전근을 시키고 해서 네. 저희들이 실제 직장은 있었지만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36세 시작했던 저희 파업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46이 돼서 예. 더 이상 이제 방송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 아래 퇴사를 한 것이었죠. 그러면 한준호 후보는 의원은 네네. 몇 년간 방송을 못 하신 겁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10년 동안 방송을 못 하신 네네.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MBC 시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네. 문제, 의혹 이런 네. 게 더 추가로 공개할 게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법카라든지 MBC의 민영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지만 지난 여가부 장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예. 그 당시 저희가 MBC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키트리라고 하는 김행 전 장관 후보가 운영을 했던 회사, 또 상암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그 노조로 공격하는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받았었다라는 부분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번 이진숙 그 후보의 청문회 때도 똑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MBC의 이진숙 본부장 당시 MBC에서 돈을 주고 위키트리 측에 언론 노조로 공격하는 사주를 했었다라는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게 인사청문회 때는 더 집요하게 질의가 안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도 당시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예. 이것은 어쨌든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실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즉 MBC는 본인들의 방향성에 방해가 되는 MBC 노조를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위키트리에 사주를 했다. 이 부분만큼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재로 탄핵이 가 있습니다. 탄핵 네네. 여부에 대해서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거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우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준비는 하고 계세요? 글쎄요. 헌재 결정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헌재의 구성 자체도 보수 쪽에 더 우세하기 때문에 예. 헌재 기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탄핵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성과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이 사유들을 국민들께 더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더 파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네. 수도권 경선 남았습니다. 호남에서의 기세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호남의 기사를 하기보다 한준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이 경기도에서도 최고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과 한준호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언론의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JTBC 첫 출연이시니까 네.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네.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좀 목이 좀 나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작년 도쿄에서도 부러지는 한은 있더라도 저는 뛰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죽지 않는 한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에 좋은 결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부상이 극심한데도 몸 아끼지 않고 뛰겠다 했던 2년 전. 그때는 정신력이 참 대단한 선수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인터뷰가 오늘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부러져도 뛰는 건 비정상입니다. 죽지만 않을 정도로 뛰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인 양 강요한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선수의 희생으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힘들었던 다이어트 이거면 돼요. 빨간 통만 기억하세요. 꾸준히 먹어주니까 어때요? 라인 보여요? 아침에는 빨간 물, 저녁엔 빨간 통. 신봉선 다이어트를 검색하세요.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독일은 독하다. 미국은 미쳤다. 엔진 속대 제거에 대한 지독한 테스트를 통해 때로 인한 소음 매연까지 미친 듯이 검증한다. 엔진 속대의 진심이니까 엔진대 싹 불스 원샷.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